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원뿔 곡선과 방정식을 했었고 주로 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 포물선을 이야기했구나. 포물선. 예. 주로 포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선 이제 이 원뿔 곡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고대 그리스 때부터 원뿔 곡선에 대해서 원뿔 곡선의 성질 종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폴로. 이 사람이 이제 코닉스라는 책을 썼는데 원뿔 곡선은 여기서 나온 말이죠. 콘에서 나온 말이에요. 콘. 원뿔을 잘라서 만든 곡선. 이 사람은 이 원뿔 곡선에 관해서 책을 8권 썼습니다. 엄청 썼죠. 그게 이제 그 유럽 쪽에서는 6권이 남았고 아랍어로 번역된 것은 7권이 남아서 계속 전해져서 사람들이 공부를 했어요.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 뭐 굳이 뭐 3대 5대 이런 말을 싫어하지만 그 최고의 기학자 3명을 말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클리드의 원론이라는 유클리드 에우디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 아르키메데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적분의 창시자죠. 유클리드는 원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고 여기 이제 중간에 아폴로니우스가 있는데 아폴로니우스가 이제 코닉스라는 책을 써서 원뿔 곡선에 대한 것을 모두 집대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부터 내 책에 있는 내용은 유클리드의 원론에 없는 거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만든 거다. 내가 다 밝혀낸 거다. 그리고 그 제작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플레인 로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시는 로커스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초점이라는 단어 있는데 이것의 복수입니다. 중요한 점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굳이 번역을 하면 자취로 번역을 해요. 자취. 점들의 집합, 궤적, 흔적. 그 평면상의 어떤 점들의 자취, 궤적에 관한 걸 남겼는데 이 책에 남겨진 그 저작들을 페르마가 연구를 합니다. 페르마가 한 20세 되던 때 연구를 해요. 그러니 생년하고 몰이 이 정도니까 1620년에 이 책을 연구를 해서 당시의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이제 1600 거의 20대 때죠. 20대 때. 20대 때에서 1629년에 저작을 남기는데 출판을 안 합니다. 출판을 안 하고 자기 사후 50년 뒤에 출판이 돼요. 그러니까 1700년대에 출판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돌려본 사람들이 있죠. 이 책을 돌려본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연구를 하면서 이 저작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곡선들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점들이 어떤 평면에서 점들이 두 미지수로 표시되고 그 미지수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면 대수적 방정식으로 관계를 가지면 이 곡선은 그 대수적 방정식의 해다라는 걸 알아요. 굉장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하가 방정식의 세계로 들어오는 때입니다. 특별히 어떤 식이 있는가 하면 a제곱은 1 플러스 2제곱이라는 여기 있는 점이 어떤 특정한 점으로부터 위치가 a, 그리의 함수로 표시되며 관계 대수적 방정식으로 표시되면 이것은 특별한 곡선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식일 때는 이게 뭔가 하면 쌍곡선입니다. 그 전에는 기하는 콤파스하고 자로만 했는데 이런 그 인사이트를 보여주죠. 보여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던 데카르트가 곧이어 등장을 합니다.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책이 뭐죠? 방법서설이죠. 방법서설. 그 방법서설에 보면 방법서설의 뒤편에 보면 기하학이 있고 뭐 굴절광학이 있고 하나 더 있는데 부록 세 가지가 그 기하학에서 좌표를 도입합니다. 처음으로. 자, 어떻게 좌표를 도입했는가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런 인사이트에서 나온 거죠. 이게 다 일종의 좌표죠, 그죠? 그래서 저기서 좌표를 도입하고 평면에 좌표를 도입하고 어떤 발견을 하는가 하면 직선은 1차식의 방정식의 해들의 자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1차식은 여러분 제일 쉽게 쓰는 건 뭐죠? x, y가 있으면 1차로 되면 ax 더하기 by는 c겠죠. by 더하기 c는 제로. 그죠? x와 y의 1차식이죠.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x, y라고 뒀을 때 x, y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라는 식의 만족하는 자치를 보면 그것은 직선이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식을 영어로는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즉 선을 나타내는 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2차식의 일반 모양은 어떻게 되겠죠? 잘 안 나오지. 2차식은 x제곱이 나올 테고 y제곱이 나올 테고 또 xy가 2차죠. x하고 y로 곱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 뒤에 1차가 있을 테고 그래서 차례대로 써보면 by제곱 더하기 cxy 더하기 dx 플러스 2y 더하기 f는 제로. 얘는 2차 곡선인데 이 2차 곡선이 다름 아닌 뭐다? 원뿔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원뿔 곡선이다. 혹은 원뿔 곡선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증명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인사이트로 본 거죠. 아, 그러면 2차 곡선이 이럴 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나는 아폴로니우스가 말했던 이 원뿔 곡선은 네 가지잖아요. 그죠? 원, 타원, 뭐 있죠? 쌍곡선, 포물선. 이 네 가지가 곡선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의 일반적인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주어진 개수의 모양에 따라서 이 곡선들이 하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혹은 이 곡선들은 결국은 2차 곡선의 한 가지니까 사실은 다 형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로 이루어진 곡선은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없느냐? 물을 수 있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뿔 곡선이나 2차 곡선은 1대1로 대응해서 쓰는 거예요. 원뿔 곡선은 2차 곡선을 말하고 2차 곡선은 원뿔 곡선을 말하고. 그러면 고대 그리스의 아폴로니우스는 순전히 자와 콤파스로만 가지고 이걸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원뿔 곡선은 뭐로 연구를 하면 되죠? 혹은 뭐만 보면 되는 거죠? 이 방정식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2차식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그 2차식은 A, B, C, D, E, EF의 개수만을 어떻게 변형해서 보면 되는 거죠. 이 개수들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거는 원이 되고 어떤 거는 타원이 되고 어떤 건 쌍곡선이 되고 어떤 것은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혹시 메르센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분? 메르센 소수라는 소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오늘은 뭐 그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 사람은 당시에 굉장한 그 박학다식가로 소문이 났습니다. 모르는 게 없는 사람.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당대 유럽의 지식인들이 다 그 서신을 교환하고 당대의 지식을 첨단 지식을 교환하고 그랬는데 이 방법서설의 불절광학에 대해서 메르센이 헤르만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야, 너 그 책 읽어봤냐? 메르센이 깝니다. 뭐라고 까느냐? 그냥 그늘 속에서 아주 컴컴한 그늘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책이야. 그리고 깝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몇 가지 그 굴절광학에 있는 몇 가지 결과들이 기본적인 것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원래 데카르트의 가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 가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결과가 나야 되는데 새로운 결과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그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데카르트가 그 가정으로 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깝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하는데 이제 데카르트가 나중에 열을 받은 게 페르마가 이 기하학을 깝니다. 기하학을 데카르트가 방법소설에서 가장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게 이 기하학 분야예요. 완전히 자기가 기하학을 새로 창시했다고 생각할 만큼 자랑스러워했는데 페르마가 거기에 대해서 속된 말이죠. 까니까 데카르트가 그때 이제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페르마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당대에서 이제 아주 프랑스에서 지식계층의 최상위였는데 그 사람들 파리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다시 페르마를 다시 깝니다. 걔는 아는 게 없어. 걔는 수학적으로 자질이 부족해. 그래서 페르마는 또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데카르트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 또 주류 지식인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페르마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 다 공개적으로 페르마가 주장했던 것들 다 맞다고 긍정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페르마가 썼던 책들. 근데 페르마는 그 당시에 수학적인 이런 결과들을 많이 내놔도 출판을 잘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자기가 법률가로 활동을 하는데 출판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글을 쓰고, 그죠? 어떤 반박할 논증이 없게 정확하게 책을 써야 되는데, 글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을 써야 되는데, 자기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생각하고 발표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위 사람들도 좀 그렇게 생각했죠. 아, 저 사람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어설픈 게 있다. 그 했지만 페르마가 당시에 냈던 어떤 맥시멈, 미니멈 앤드 탄젠트라는 책에 관해서 데카르트가 그 결과들은 다 맞다. 더 이상 뭐 내가 따지고 될 것이 없다고 이래 공개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센한테는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마 별거 아니야. 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648년, 1639년 연도를 까먹었는데 1643년 페르마는 데카르트의 좌표결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를 또 합니다. 뭔가를 하면 이런 것들은 뭐죠? 직선과 곡선이죠. 선이죠, 선. 이 생각을 면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물선 이런 게 있죠. 타원 있죠. 근데 페르마는 포물면, 타원면 이런 것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런 대수방정식은 평면, 즉 미지수가 두 개인 것에서 대수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평면에서 대수방정식 하나로 선이나 곡선을 주어준다면 미지수가 세 개인 곳에서 대수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2차원에서 1차원으로 된다면 3차원에서는 대수방정식의 해로 나타낸 것은 면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간단히 말해서 1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죠? x, y를 거리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인데 루트를 제곱하면 이것이 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수를 세 개로 잡아봐요. x, y, z. 그러면 이제 3차원으로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인 대수 방정식의 해집합을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타원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니까 3차원에서는 우리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z제곱은 1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타원이니까 2차원에서 에서는 타원면이 되겠죠. 이런 찌그러진 럭비공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한 생각입니다. 2차원에서 식 하나로 이루어진 해집합이 직선이나 곡선이라면 3차원에서 식 하나로 이루어진 해집합은 2차원 모양을 가진다. 그럼 4차원에서 식 하나로 이루어진 해집합은 뭐가 되겠죠? 예상을 해보세요. 3차원 모양이 되는 거죠. 무슨 모양인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3차원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곡면이죠. 2차식으로 나타나는 곡면이며, 자, 평면에서 1차식으로 나타낸 해집합은 직선이니까 3차원에서 1차식 가령 ax 플러스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1차식의 해집합은 뭐가 될까요? (2차원에서) 1차식 2차원에서 1차식의 해는 직선 한 차원 높여서 3차원에서 1차식의 해집합은 평면. 평면이 되는. 자, 직선은 우리가 차원이 몇 개라고 볼 수 있어요? 1차원이죠. 평면에서 1차식의 집합은 차원을 하나 줄인 1차원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 3차원에서 1차원에서 하면 차원이 하나 줄 것이라고 예측이 되죠. 그럼 면이 되는 거예요. 면인데 그냥 평면이냐 곡면이냐인데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는 거예요. 1차식에 의해서 해는 그냥 직선, 얘는 곡선, 얘는 평면. 2차식에 의한 것은 곡면. 3차원 공간상에서 네. 어떤 이미 방향으로 가는 직선은 어떻게 되죠? 이런 게 두 개가 만나는. 그 면 두 개가 만나는 것 말고 네. 그냥 3차원상의 한 직선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면 두 개 만나면 한 선이니까 네. 그걸로 표현하면 되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렇게. 그거는 알겠는데 네. 그 선만을 표현하는 방정식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면은 네. 3차원상에서 예를 들어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를 네. 나타낸다고 할 때 네. 그것도 뭔가 면과 면의 그 교집합으로 나타내거든요. 아, 뉴턴의 중력 방정식을 쓰면 그 궤도는 한 평면에 놓여 있어요. 궤도 자체가. 그럼 그 평면만 계속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궤도 전체가 평면에 놓여 있으니까. 그럼 행성의 움직임은 그렇다 치고 예. 예를 들어 뭐 이미 비행체를 내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비행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날아가야 되는 그 경로를 예.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 예. 그게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임의의 곡선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임의의 그 좌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죠. 그건 좀 딴 이야기긴 한데 뭐 포물선을 가지면 어떤 방향 초기 방향, 초기 벡터 방향으로 해서 이 벡터 방향으로 가지는 면에서 움직이죠. 비행체는 다른 면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면은 탄도를 생각하면은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탄도잖아요. 네. 포물선을 움직이는데 네. 근데 지구 좌표에서 멀리 날아가는 포탄 같은 거는 코리올리 포스까지 계산을 해서 그 면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코리올레 효과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힘이 더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거는 궤도를 하나의 식으로 하나의 식으로 못하죠. 두 개의 식으로 돼야 되죠. 두 개의 식. 그 간혹 보면 수학자들은 뭘 많이 못해요. 우리가 쉬운 것만 하지. 그 다음 2차 곡선까지 됐으니까 뭘 생각을 할 수 있죠? 3차 곡선을 생각을 할 수 있죠. 3차 곡선은 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이제 데카르트가 생각한 게 옆선, 잎사귀선, 저는 옆선이라고는 보다는 잎사귀선을 이라는 그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 x 3성 더하기 y 3성 빼기 a x y는 제로 이 식을 만드는 것은 만족하는 방정식은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의의 그 3차식을 주고 거기 그래프가 뭐냐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어려우면. 그나마 이런 거는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수학자들은 이런 것을 추상하면서 질문을 하겠죠. 좋아, 이런 거는 해 모양이 아는데 3차식은 어떻게 해 모양이 되고 4차식은 어떻게 해 모양이 되냐고 물을 수 있죠. 대답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아는 것들만 합니다. 네. 근데 저 잎사귀선 혹은 옆선이라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그 의미가 어떤 겁니까? 왜 저런 이름을 붙였죠? 그냥 잎사귀처럼 생겼다고. 타원처럼. 아니, 꼬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선 두 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이게 유명한 뉴턴의 중력 방정식입니다.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건데 뉴턴이 저 방정식을 내고 구하고 행성의 움직임을 밝히죠. 그럼 이 중력 방정식 저 힘을 받아서 행성이 움직이려면 뭐가 돼야 된다?
타원이 돼야 됩니다. 행성은 타원의 궤도를 따라서 돌아야 된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계산과 관측 기록이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럼 누가 맞은 거죠? 뉴턴이 맞은 거죠. 뉴턴은 최초로 우주의 운행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제는 관측을 보고 프톨레마이오스는 관측을 보고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했는데 기하학적인 모델이에요. 이런 방정식의 계산이 아니라. 그래서 행성의 궤도는 타원이구나. 타원인데 어떤 모양이냐? 타원엔 초점이 몇 개가 있죠? 2개.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태양인 거예요. 물론 달도 지구 주위를 돌면서 원이지만 거의 타원입니다. 사실은 타원인데 거의 원 궤도. 그런데 이 뉴턴의 그 중력의 승리는 200년 정도까지 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론이 200년간 지속됐다는 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전에 뭐 톨레미 이론은 그 2000년이지만 왜냐? 다른 데 다 계산하니까 맞아요. 금성, 지구 그러니까 관측 기록하고 다 맞아요. 근데 수성을 보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수성을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면 여기 있는 점들이 좀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혹은 태양을 그대로 중심으로 둔다고 하면 일정한 궤도를 돌지 않고 얘들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과장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다시 계산을 해요. 다시 계산하니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뭐냐? 지구의 영향을 받고 주위의 천체들 영향이 있으니까 지구도 있고 금성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 영향을 받아서 이게 좀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그래도 조금 틀린 겁니다. 1년에 한 1점 몇 도인가 0.15도인가 16도인가 뭐 어쨌든 아주 근소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당시에 가정한 게 그러면 수성 근처에 다른 행성이 하나 더 있을 거다. 수성 안쪽에. 그러면 얘가 걔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수성 안쪽에 있는 걸 막 찾습니다. 근데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수성 안쪽에 찾기 어려워요. 해 때문에. 그래도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을 적용하니까 이 행성의 수성의 궤도가 흔들린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이 처음으로 승리한 날입니다. 그게 날. 그래서 일반 상대론 책을 보면 어디든지 나와 있습니다. 수성의 근일점 이동 계산. 행성의 타원 궤도의 중심 하나가 태양이면 나머지 중심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중심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실체가 뭐냐는 거죠. 없어요. 타원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타원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심이 아니라 초점이죠. 초점은 태양이라는 거죠. 질량이 더 큰 쪽. 근데 과학자들은 까다로워서 이거 하나 맞았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도론이 다 맞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모든 우주의 모든 곳에 적용을 해서 다 맞아야 맞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계산을 하고 관측을 합니다. 근데 우주에서 발견되는 모든 관측들이 계속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가령 뭐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뭐 블랙홀이 관측됐다는 거, 혹은 뭐 큰 별들이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중력파도 아인슈타인 상대론에 의해서 예측이 됐던 건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 그러면서 계속 그런 발견 나오면 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 옳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과학자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 줄 알겠죠. 뭐 하나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론이 맞다고 100% 수긍 안 합니다.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타워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 포물선 어디서 잘 나오느냐면 갈릴레이 시대 때는 그 서구 사회에서는 식민지 쟁탈전, 뭐 자기들끼리 제국주의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막 싸웁니다. 이제 포탄의 궤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포탄 첫 번째 발견한 것이 포탄의 궤도는 포물선이다 라는 걸 압니다. 포탄의 포물선 궤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던지면 그 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물리학을 이용하면 포탄은 그냥 쭉 날아가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떤 궤적을 통해서 떨어지는데 이것은 포물선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발견이죠. 여러분이 돌을 어떻게 던지든 그 떨어지는 것은 포물선입니다. 다른 선이 아니에요. 쌍곡선도 아니고 무조건 포물선입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왜요? 안 이상해요? 엄청난 발견이에요. 다른 선도 아니고 어쨌든 포물선이에요. 던졌다면. 직선으로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포물선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인데 이전의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피가 솟구치는 모양이 직선이에요. 직선이다가 떨어집니다. 피가. 그런 그림 보신 적 없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한 분. 굉장히 무신론자가 많다.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신천지. 구약에 보면 유디트라는 여성 전사가 있습니다. 유디트. 이 여자는 그 유태를 살리기 위해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장에 목을 뺀 여자예요. 혼자서 목을 썰어버렸어. 그래서 들고 나옵니다. 자기 하냐하고 같이. 그래서 옛날 그림에는 그 여자의 영웅담을 그린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적장에 가서. 근데 이 갈릴레오 시대 때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는 갈릴레오의 제작을 알고 떨어지는 건 포물선이어야 되네 하고 유디트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부터 피의 궤적을 포물선으로 그립니다. 굉장한 거죠. 그 화가들의 관찰력이 과학하고 결합해서 진정한 그 사실주의적인 그림이 탄생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책인데 저는 눈이 나쁜데
여기서 그 적장의 목을 베는 순간 떨어지는 그 피의 그림이 다 포물선이에요. 또 하나 사실은 그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디트의 몸매나 팔뚝임을 보면 대장부죠. 소녀장사. 이전의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갸냘픈 그림도 있어요. 여진공이라서. 사실적이다라는 건가? 그렇죠. 목을 잡을 단칼에 베서 나올 정도면 그래서 동영상도 보셔야 되나. 검색을 해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클림트라는 그림도 있어요. 이게 아까 저 그림에 예. 이게 포물선이라는 거. 그렇죠. 예. 피 터져 나오는 예, 피 터져 나오는 피가 뿜어져서 떨어지는 모습. 그전까지 이렇게 그렸다. 예. 그 전에는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곡선이 하나 더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좌표를 이야기하면서 좌표는 표현한 점을 공간상의 점에 이름을 주는 방법인데 절대 유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직교좌표계라는 것을 설정했고 이제 극좌표라는 게 나타납니다. 누구냐? 야콥 베르누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르누이는 4대에 걸쳐서 다들 수학자로 떨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베르누이냐에 따라서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베르누이는 야콥 베르누이입니다. 야콥 베르누이는 처음 극좌표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자, 극좌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점에게 이름을 줄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x축 기본 축 간의 각으로 표시되면 되죠. 자, 중요한 거는 직교좌표계에서 평면은 몇 개의 숫자가 필요하죠? 2개죠. 역시 얘도 2개가 필요해요. 그 필요한 숫자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2개가 필요해요. 다른 좌표계를 써도 2개가 필요해요. 그럼 R하고 세타인데 여러분이 R하고 세타로 하면 직교좌표계에서 어려운 혹은 좀 복잡한 식으로 나타내는 곡선도 극좌표로 나타내면 굉장히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R이 1이다 는 곡선이 극좌표에서 주어지면 이건 뭐겠죠? 점이 아니죠. R은 뭐죠? 원점으로부터 거리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뭐란 뜻이죠? 1. 그러니까 뭐죠? 1인 거예요. R은 2다? 그죠? 그럼 만일 세타는 0이다. 직선이 직선. 이 직선. 세타는 90도다. Y축. 플러스 직선. 그죠? 나름 편하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곡선을 발견합니다. 너무 자기가 감격에 겨워서 스파이라 미라빌리스라는 이름입니다. 미라빌리스.
미라클 아시죠? 미라클의 이제 라틴인데 놀라운 나선이란 뜻입니다. 기적의 나선은 아니고 이 놀랍다든 놀라운 나선입니다. 그 굳이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돼요. 자,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지수함수고 이는 어떤 특별한 수예요. 굉장히 특별한 무리수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그냥 저런 무리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무리수? 이렇게 하면 이게 나선을 그리는데 어떤 모양의 나선이냐? 세타가 0일 때 어떤 B죠. 세타가 0이면 아주 작게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이런 나선. 야, 저게 뭐가 특별해? 이럴 수는 있어요. 자, 그 전에 이런 나선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R은 세타. 이걸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는 출발을 R 값은 세타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럼 세타가 0일 때 R은 얼마죠? 0이에요. 세타가 90도일 때 R은 90. 그죠? 이 길이가 90이라는 뜻이죠. 세타가 180일 때 이건 180이겠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얘는 갈수록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얘는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부르기를 아르키메데스의 나선이라고 하고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스크루의 나선 모양과 같아서 아르키메데스의 나선이라고 하고 이것은 베르누이가 발견한 놀라운 나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놀라운 나선이냐? 제가 왜 놀라운 나선이냐? 이 원점에서 방사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그으면 여기 만나는 점들이 있겠죠. 그죠? 각각 다 점들이 있죠. 이 점들에서 우리가 또 여기서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여기도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각들이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해요. 내가 어떻게 걷든지 간에 방사선으로 걷든지 간에 이 각들은 항상 일치합니다. 이 각도 그 말은 여러분이 이 점을 따라서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여기 있는 원점을 본다면 원점을 보는 여러분 시선하고 여러분이 전진하는 방향하고 이 각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원점을 바라볼 때 여러분 눈동자 시선 방향하고 여러분의 진행 방향하고 그 각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각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곡선이지 않아요? 안 놀라운가? 혹은 이쪽 안쪽으로 여러분이 걸어간다고 했을 때 몸의 진행 방향은 여기 접선이겠죠, 그죠? 이 진행 방향하고 여기 원점으로 보는 방향하고 이 각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 방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원점을 보면서 계속해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렇죠. 내 목은 계속 돌아가면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내 눈은 항상 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이렇게 진행하지만 짐볼의 원리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독수리가 여기 있는 먹이를 찾아서 갈 때는 비행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궤적을 그립니다. 걔는 먹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곡선이 자연에서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앵무족이 알죠? 앵무족의 나선이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 나선은 어떤 수하고 관계가 있느냐? 어떤 수열하고 관계가 있느냐? 피보나치 수열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황금비 그건가요? 그렇죠. 황금비하고도 연결이 되죠. 여러모로 놀라운 나선입니다. 자연에도 있고 자연의 행동의 패턴에도 있고. 짐볼의 원리가 무슨 뜻이에요? 짐볼은 그 운동할 때 쓰는 그 짐볼이었어요. 근데 짐볼하고 독수리가 움직이는 건 3차원으로 움직이잖아요. 고프로에 있는 그런 고프로에 있는 짐볼. 그러니까 짐볼. 짐볼이나 네. 독수리가 움직이는 건 3차원으로 움직여요. 그 촬영 3차원으로 앵무족에는 평면이고. 아니요. 운동 방향은 정적인 저 모양이에요. 아, 위에서 볼 때. 네. 흑배가 있잖아요. 그 머리 이렇게 잡으면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어. 아, 그래요. 시선 방향이 그래서 앵무적의 모양은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정확히 로그가 아니, 저 이름을 로그나선이라고도 하고 베르누이의 놀라운 나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양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를 했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 가지면 또 와서 책을 보시면 됩니다.